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정의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혹은 내년 예산에 집어넣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 예산에 집어넣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들어보시고 정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예측 가능하게 또 올해처럼 100조 이상 빚을 내는 이런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지 강구돼야 하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그 점에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차 재정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 계층의 소득 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황 기자. 네. 지금 아주 눈에 띄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야당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안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지난 총선 때랑은 좀 태도가 다르죠. 그때는 그 당시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그리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있었는데 메시지가 다르고 재난지원금을 놓고서 우왕좌왕했죠. 그리고 당내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었고 이게 선거용 매표다 이렇게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를 이렇게 비난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먼저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했죠. 어차피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심각해가지고 3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한 것 같으니까 지금 내년 예산 짰고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런 얘기는 보통 여당이 합시다 그러면 야당이 이거 뭐 나라빚 얘기하고 저번에도 그렇죠. 그랬고요. 재정 안정성 얘기하고 빚이 너무 많아진다. 그게 뭐 이런 어떤 게 우리가 흔히 패턴이죠. 보는 광경이고 기대할 수 있는 광경인데 이건 약간 뒤집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도 좀 이렇게 국민의힘 보수정당답지 않은 어제들을 던졌고 오늘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이걸 공식화했어요. 3조 6천억 규모를 본 예산에서 주로 한국형 뉴딜에서 삭감을 해서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난지원금 3조 6천억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를 늘리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삭감하는데 주로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역점석 미래 대비 사업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대비한 뉴딜에서 빼겠다는 얘기에서 초중고 학생들 뭐 긴급 돌봄 지원비 20만 원씩 일괄 지급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오늘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 또 정의당까지 다 가세를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포위를 당하는 그런 이상한 형국이 됐죠. 좀 하여튼 모양새가 굉장히 익숙하진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생각에 야당이 이런 걸 던지면요. 여당은 그럽시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아직까지 그런데 아직 3차 지금 대유행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얼마나 갈지가 일단 가림이 안 됐고 민주당 쪽에서도 재난지원금 주자는 그 총론 전체적인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자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급하다. 일주일 안에 본 예산 12월 2일 정도까지 예산안 합의해가지고 다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수조 원을 삭감하고 다 짜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게 국민의힘의 좀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선수를 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 그 피해 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 때 재난지원금을 줘서 상당히 그 민주당이 표에 도움을 민심을 샀다 한마디로. 민심을 샀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표를 잃었다 이런 그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치자 우리가. 그리고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본 예산을 다 짠 다음에
4월 달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부산시장이나 선거를 목전에 두고 3월 달쯤에 추경을 해가지고 다시 재난지원금을 주면 정부 여당이 선심 쓴 것처럼 보이고 정부 여당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사태를 좀 막자. 그래서 본 예산에 집어넣자. 선수를 치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간판 정책인 뉴딜, 한국형 뉴딜 예산을 깎자. 그런 이중 목적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지금 좀 뭔가 뒤끝이 있고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니까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고 다만 본 예산은 힘들지만 본 예산 처리를 하고서 추경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여야 합의, 국민 동의 이런 게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면 하겠다는 거죠. 민주당도. 그렇다면 야당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린 뉴딜 예산 깎는 거랑요. 이걸 단단히 연결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분리될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뭐 정확히 정해진 건 없죠? 지금 오늘 그 이종배 정책위원장이나 정책위 의장이나 국민의힘 얘기를 보면 반드시 깎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건 50%까지 깎겠다. 간단히 연결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당은 또 그게 이제 또 야당으로서는 그 정부 여당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예산안을 잡고서 그거를 삭감하면서 예산 협상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뭐 점령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또 예산을 얻어내고 이런 방법 여러 가지 그 예산안 협상이란 게 주고받기 그런 게 있으니까 오늘 뭐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들도 만나고 또 그 예산결산위원들 여야 간사 예결위원장 모여갖고 이제 3인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큰 틀에 합의를 하거든요.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가 굉장히 막바지니까 협상 카드의 하나이기도 하죠. 뉴딜 예산을 깎겠다는 근데 것도. 그 뉴딜 예산 깎고 재난지원금 주자는 걸 여기서 다 하자는 얘기가 만약 뉴딜 예산 깎는 게 단단히 연결돼 있다면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으로서 민주당으로 받을? 뉴딜 예산을 민주당이 그렇게 깎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저 3조 6천억 원 재난지원금 요구가 본 예산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굉장히 명분이 쓰죠.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어려운 국민들 생활 생각해서 재난지원금 나중에 추경 예산으로 민주당이랑 합해서 주더라도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 앞장서 했다. 굉장히 뭐랄까 명분도 있고 생색도 있고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꽃놀이패 같은 손해 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패예요. 오랜만에 어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감각이 빛난 뭐 그런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 그 의원들은 저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사실 저런 발상은 늘 전통적으로 재정 안정성, 그다음에 이거 뭐랄까 이렇게 포퓰리즘 이런 생각에 좀 젖어 있어가지고 저런 발상을 잘 안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과감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 또 선거랑 맞물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뭐 맞물린 것이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 가덕도요. 자, 민주당 가덕도를 하겠다고 아직 결정을 한 건 아니죠,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셈이죠. 왜냐하면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동남권 신공항 추진당을 통해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겠다. 야당이 발의했잖아요, 부산권 의원들이. 그 안도 합쳐서 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정기국회 안에서 아니죠. 가덕도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박힌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 특히 그 최인호 대변인이 어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안에 가덕도 신공항으로 장소를 받고 2030년 부산 엑스포 전에 하고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이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름을 법에다 박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못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화된 거죠. 조정남 배상원으로. 근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요. 그거 만들면 고추 말릴 일밖에 없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 이용객이 없다 이런 비판을 그렇죠. 그 수조 원 들여서 만들어서 그냥 마당에 고추나 말리고 이렇게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은 국제공항 만들어도 사실 이제 그 외국 항공사들 주요 도시랑 연결하는 항공 노선이 안 들어오면은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 얘기인데 공항이 활성화될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지는 항공사 노선 개설이 중요해요. 저 뜻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다 앞뒤 생각해서 과연 저 공항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역할을 할 만한지 그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표현이 좀 그렇죠.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 또 천영호 전 이명박 정권 당시 그 외교안보 수석한 분도 고추가 아니라 멸치 말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지 이분은 뭐 대구 경북분인데 굉장히 그런 식으로 좀 시니컬하게 좀 비꼬는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거 찬성하는 지역 여론으로서는 상당히 듣기가 싫은 비유겠군요. 부산 지역 언론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뭐 약간 뭐 무시하는 거냐 지역이라고 수도권 사람들 무시하냐 지역이라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경상도건 전라도건 수도권이건 대구건 경북이건 다 전국의 국민들이 사는 지역 곳인데 국민을 향한 메시지에는 좀 더 사려 깊은 언어를 좀 써라 그러면서 예. 점잖게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나중에 뭐 지운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는. 하여튼 예. 그 굉장히 정치권에서 지금 첨예한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예. 저런 사단이 자꾸 나는데 저런 이슈에 지금 특히 SNS를 통한 이렇게 그 정치 메시지 발신이 굉장히 좀 왕성하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죠. 또 예. 그 SNS 때문에 낭패를 본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한둘이 아니고 또 예. 득을 본 정치인도 많고요. 근데 예. 정치인이 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말하면서 실수하고 또 비판받으면 빨리 사과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뭐랄까 내공이 깊어지는 것도 예. 뭐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런 말을 사석에서나 하고 그게 공표가 안 되니까 괜찮은데 요새는 거의 사석에서 하는 말을 손가락으로 전 국민한테 공표를 하니까 저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정치인들이 같습니다. 특히 밤에 술 먹고 예. 좀 열받았을 때 SNS 하다가 사고 많이 치죠. 사고가 많이 네, 나죠. 주로. 자, 근데 그 국민의힘의 곤혹스러움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네. 하면 부산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어떤 말 실수 같은 게요. 네. 근데 국민의힘 자체의 어떤 그 대응 방안이 단일 노선이 아니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대구 경북 쪽 의원들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예. 대표로 그다음에 부산 경남 의원들하고 갈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그 뭐랄까 이게 의견이 봉합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처음에 뭐 정책을 자꾸 뒤집는 거는 그 비판받을 일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하면은 우리도 뭐 그를 좀 모호했죠. 예. 좀 추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를 했다. 지금은 얘기를 잘 안 하고 일단 예. 국토부나 정부에 입장을 확실히 밝혀라 이렇게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대구 경북 쪽 의원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여당 정부 여당의 선거 전략에 말린다. 부산 경남 의원들 자제해라. 그리고 뭐 이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예. 부산 의원들로서는요. 이미 부산 여론이나 민심, 뭐 지역 언론들 보도 이런 걸 보고 이제 부산 쪽 국민의힘 쪽 그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저거 반대하면 부산에서 큰일 난다. 살아남지 못한다. 이 정도로 선거는 분위기이기 물 때문에 건너간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단 부산시장 말이죠. 선거 못하고 뭐 예. 다음 총선 대선 못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그 물러서기 어렵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제 굉장히 앞장서 추진하다가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구에는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이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호남 특히 그 광주 전남에는 광주에 지금 군공항하고 같이 쓰는 광주공항이 있는데 무안에 국제공항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예. 그걸 합쳐가지고 지금 큰 공항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다 합쳐서 얘기하죠. 하태경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PK 갈등하지 말자 뭐 이런 예. 얘기인데 하태경 의원 말은 알겠는데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뭔가요? 어떤 건가요? 이낙연 대표도 그런 비슷한 그런 발언이에요. 그래서 얘기죠? 예. 지금 공항 관련해서 지금 그 대구 경북 신공항 있잖아요. 예. 대구 경북 군위 쪽에 지금 대구에 있는 군 공항도 이전하고 이제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문제. 예. 그다음에 그 호남 특히 전남 광주 전남에도 광주 공항 군공항하고 같이 쓰는데 이전하면서 무안하고 합치면서 그 공항을 이제 그 관문공항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거기 예산 문제가 있어요. 예. 국비 나라 돈을 나라 국가 중앙정부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 법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달라 이런 주장들을 광주 전남 대구 경북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그 홍준표 원내대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홍준표 원내대표의 홍준표 전 대표죠. 홍준표 원내대표가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전 홍준표 의원이죠. 의원. 아니, 홍 의원의 발언은 결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예.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예. 홍준표 의원, 예. 그다음에 하태경 그 국민의힘 예. 의원, 부산 이 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 각 지역의 그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그 각 지역민들의 예. 요구도 타당하고 일리가 있으니까 그 세 개를 같이 한번 다 추진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돈은 무지하게 들겠지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같이 얘기하자는 거니까 맥락이 통하는데 특히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죠. 경남지사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은 경남 출신이고 대구에서 학교를 다녀서 국회에는 대구에서 그러니까 양쪽 입장을 좀 알죠. 대구 예. 경북이랑 그다음에 본인이 대선 생각이 있으니까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한쪽 편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지가 있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대선 출마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전국적인 지지세를 생각하면 다 각 지역의 좀 여론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진짜 어떤 이 공항 문제에 대한 가치관은 뭐 말씀하시는 대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마다의 첫 입장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확히 나오는군요. 그 입장들이. 입장도 있고 예. 특히 그
민주당이 이번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경한 게 그 이전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 신공항을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변했기 때문에 예. 옛날하고는 다르다. 다르다. 그런 거죠. 옛날만큼 대구 경북의 정서가 그렇게 최악으로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 그런 문제로. 것도 있고 대구 예. 경북도 명분이 좀 덜하지 않느냐 예. 이런 이제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직계의원들이 중심이 된 의원 모임 민주 4.0 연구원이 발족했습니다. 먼저 발족 선언 내용 좀 들어보고 갈까요?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 체제이면서 그 어떤 체제보다 진보적인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자, 4.0 연구원. 네. 뭐 한 겁니까? 여기 뭐 하는 데죠?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의 완성, 예. 민주주의의 수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뭐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젠다, 정책 예. 이런 거를 연구하는 모임인데 주로 의원 모임이죠. 의원 그러니까. 모임이죠.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고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친문 의원, 친문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연구 규정하면 되는 모임 겁니까? 그런 거죠. 네. 친문 정치인들의 연구 연구 모임. 모임 민주당 안에 예. 현역 의원이 몇 명이나? 현역 의원 굉장히 많죠. 56, 56명. 그러면 이 민주당의 정치라는 분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 덩어리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연구 모임이 뭐 더미래 여기다 한 50명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민평년이라고 구 김근태 예. 의원 등 해서 재야 출신 의원들도 50여 명 이렇게 있는데 친문 연구원 의원들 지금 민주 4.0 연구원 뭐 4차 산업 예. 혁명을 뭐 의식해서 4.0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결국 대선이 한 1년 4개월 정도 이제 남짓한 상황에서 당내 최대 계파, 핵심 계파 문재인 대통령의 직계 뭐 의원들이죠. 예. 핵심 의원들이 저렇게 60명 가까이 모인 의원들이라면 굉장히 발언권도 세고 예. 앞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 뭐 등등해서 대선 국면, 그래서 주목을 서울시장 받는 국면 거군요. 이런 데서 예. 정치인들이 저렇게 모여서 있으면 뭔가 발언권, 앞으로의 진로 그런데 영향력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거야. 상식이죠.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 언론이야 뭐 영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겠지만 저기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저기 찍히면 대선 후보고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거 아닌가요? 저 정도면 친문? 뭐 찍힌다는 표현은 좀 뭐 예.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좀 그 뭐랄까 지지를 받지 못하면 뭐 정도 예. 온순하게 해서 예. 응원하는 등돌림 저기랑 척지면 척지면. 어려운 예, 거죠. 예. 척지면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뭐 이재명 경기사하고 이제 이낙연 예. 대표가 가장 유력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민주당 안의 대선 주자죠. 그리고 시간은 1년 4개월밖에 없어서 새로운 주자가 나오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워진 객관적인 예. 상황인데 뭐 이낙연 대표건 뭐 이재명 경기사건 다 아는 것처럼 이른바 뭐 친문 핵심, 친문 직계는 아니죠. 다 예. 독자적으로 뭐 친문과는 다른 노선으로 정치를 해온 분들이고 예. 뭐 이낙연 대표는 쭉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계 동교동계랑 뿌리가 다 있고 이재명 지사는 의원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 예. 단체장, 재야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두 분 다 어떤 친문의 직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쪽하고 가깝다고 평가받는 거는 이낙연 대표죠.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원도 그래도 몇 선을 했고 예. 쭉 오래 총리도 했고. 총리했고 전남지사하면서 예. 인연을 맺은 의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접촉도나 뭐 이렇게 친분 관계나 뭐 노선이나 지역이나 그래도 이재명 지사보다는 가까운 의원들이 더 많겠죠. 그러면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여쭤보면은 더 신경 쓰이는 건 이재명 지사 쪽이 저 이재명 모임이 지사 더 쪽에서 신경 쓰일 그래서 것 저 모임이 같습니다만. 혹시 예. 이낙연 지지로 강력하게 선회하는 건 아닌가 하는 여부를 놓고서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고 좀 신경이 그래요. 쓰이겠네요. 신경이 쓰이죠 예. 당연히. 그런데 보면 이제 뭐 현재까지 이낙연, 이재명 두 양강 구도인데 오늘 저 축축이 하나가 원내대표한 대표 출마를 했던 홍영표 의원이 오늘 뭐 예. CBS랑 라디오랑 예.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뭐 지금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양강 구도지만 앞으로 뭐 제3후보, 제4후보 뭐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나와서 그 좀 더 논의가 풍부해지고 대선 그에 뛰어드는 자원이 풍부해지면 그 좋은 일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상은 안 한다. 예. 뭐 본인이 강력하게 안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고 안 하는 게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뭐 대법에서 무죄로 뒤집혀서 무죄 판결이 나도 이번 대선은 안 나올 것 예. 같다. 경남지사 업무에 예. 일에 전념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두 사람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무슨 예. 박아서. 그러면서 그러면은 사회자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물어보니까 뭐 정세균,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 등등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도 다 훌륭하게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 능력, 그다음에 뭐 열정 뭐 다 갖춘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양강 구도이지만 20%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빼어나게 치고 정체될 나가는 경우에. 압도적인 지지 후보가 없으니까 친문 모임에서 친문 세력들이 제3 후보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 뭐 시간은 임종석 다 됐습니다만. 네, 임종석 그 전 실장한테 출마하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정세균을 총리를 한번 옹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양강 구도가 정체되고 만약에 다른 어떤 친문 쪽 후보가 부상할 경우에는 그쪽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 문제는 그 국회의원 50명이 모여서 지지한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건 아니죠. 예. 국민적인 지지, 그다음에 싸운 내공, 그다음에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 이렇게 다 예. 변수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